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맛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사랑하시는 김엄마, 김용민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신민전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지난주 못 보신 분은 제가 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생긴 것과는 달리 수많은 알바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신기록 보이자. 그런가요? 몇 가지였다고 하셨죠 지난번에? 저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20가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게 다 해보셨어? 뭐 똑같은 저기- 알바라도 이렇게 과외 알바 이런 거는 네. 사실 이렇게 무난하잖아요. 네. 좀 학생에 과외하면 따라 좀- 편하죠. 정말 네. 편하죠. 근데 이제 신민정 평론가가 보유하고 계신 기록은 이제 그런 알바가 아니라 그 별명 있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체험 유니콘만 안 탔지. 정말 뭐 아, 네, 그런가요? 가지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가끔 재밌는 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 얘기 나온 김에 바로 푸시죠.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과외 얘기 나와서 과외 한번 얘기 한번. 과외 과외도 뭐 했어요? 어떤 게 네, 있었어요? 과외 중학생 영어하고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생 올라갔을 때였어요. 저기 저 남자예요 여자. 남자아이였어요. 와. 오. 아이가 착하고 아주 귀여웠는데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편이라서 가르칠 때 점수를 올리기는 편한 편이었어요. 조금만 이렇게 호응을 너무 해주면은. 공부를 못해서. 근데 기저효과죠.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열심히 하더니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제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준비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준비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선생님 근데 이 단어는 뭐예요? 이러는데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색을 하고 내가 이런 것까지 찾아줘야 돼? 빨리 찾아! 이렇게 했더니 바로 노하우. 모를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수업 준비가 안 됐을 때는 화를 내면 바로 잘 넘어갈 수 이제 있습니다. 보는 학생들이 저 선생님이 저러시면 모르시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거 잘 이런- 모르고 착해서 그 친구가 그냥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과외 알바를 2가지 기억나는데 진짜 부잣집 과외를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주류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부산 시내가 쫙 보이는 진짜 뷰 좋은 멀리서 보면 저 집 누구와 주인이지? 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집에 아이가 5인데 예전에 H.O.T 강타 닮았었어요. 강타를 닮았다. 아. 잘생겼어요. 근데 공부가 하기 싫은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잘생긴 애들은 공부를 하기가 쉽지 필요가 않지. 없을 수도 있죠. 시대가 글을 놔주질 않습니다. 시대가 그걸 놔주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게 진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을 하고 수학 때문에 같이 밤샘도 해주고 했는데 별 효득을 못 보고 저도 이제 그만두게 됐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유수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거예요. 오. 제가 그 친구를 가르칠 때 사실 뒤에서 세는 게 손가락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반의 성적이. 근데 너무 좋은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서울로 대학을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얘가 체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동안 비축해놓은 체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밤낮죄로 공부를 해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갔다는 얘기 후문을 듣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생각했어요. 과외 선생님하고 과외 선생님보다 여자친구가 파워 오브 러브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자괴감이 느껴지긴 했었는데 네. 뭐 잘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집이 이제 저 부산 친정 갈 때마다 아직도 그 집에 계시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그 쓴 기억이 기억나요. 제 아버지가 이제 60년대에 이제 과외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춘천에 가 보면은 춘천의 대표 극장이 있습니다. 육림극장이라고. 육림극장. 예. 육림극장의 그 극장주 아들을 이렇게 과외를 해주면서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당대 춘천의 최고 꿀 알바다. 꿀 알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맞아요. 그런 아버지의 역사가 있었고. 예. 군대 가서도 저희 선배님 공부 잘하신 분들은 그 그쵸. 이렇게 높으신 분 아, 아드님 그렇지. 그쵸 공부 좀 봐주고 예. 조금 편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전 얘기긴 합니다. 예. 네. 그런 시절도 있었고. 저는 저한테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예. 효율은 굉장히 높았을 텐데 선생님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잠깐 어떤 친구 한문을 좀 가르쳤거든요. 한문을 잘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뭐 남들보다 못하진 않아요. 제가 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 그때는 새로 쓰기의 한자 아니에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어머. 한자를 좀 제법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야야 너 한 2시간 얘기했나? 점수가 폭등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돈도 받았습니다. 근데 더 하고 싶진 않더라고. 진정한 선생님이신데요. 예. 재밌게 가르치시고 그러니까요. 점수를 올려주시고 점수도 올려주시고 저처럼 열심히 가르쳐도 성과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그 점점. 체험 삶의 현장이 느껴지는. 그때는 또 눈물을 좀 쏟을 만한 그런 일들도 있었을 진짜 거 서러운 아니겠습니까? 일도 있고 그랬죠. 뭐 지금 어. 생각해 보면 반 친구네 부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같이 놀지 말아라 뭐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왜?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근데 그때 벌었던 돈으로 취미 생활 하느라고 열심히 쓰긴 했는데 반에서 만난 친구를 저는 반가워하고 서비스도 더 주고 신경 패밀리 레스토랑 썼는데 친구가 왔어요. 어. 몇 살 때인데? 그때 19살 때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제일 예민할 때인데. 예. 그래서 급직 부모님께서 그 친구랑 뭐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이제 전에 들었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슬픈 얘기도 있었고 네. 주로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중간에 준비 좀 해봤어요. 네,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저 장하나 의원이라고 민주당 네. 대표였던 분. 그분은 직업이 한 40가지가 넘었다는 거예요. 어. 가정 형편이 이렇게 좋진 않아서 라디오 작가도 했었고 바에서 뭐 손님한테 서빙하는 일도 네. 했었고 저것도 했었다 심지어. 사장님 좋은 땅 나왔는데요. 그런 전화 종종 받잖아요. 아, 부동산. 부동산 그것도 해보고 오.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서 나는 정말 나중에 네. 생각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그 양반을 갖다 앉히면 얼마나 좋겠는가.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네요. 그럼요. 네. 알바는 다 해봤어 그 양반은. 일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많죠. 맞아요. 그럼. 그 현장 안 가면 모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박근혜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서. 단 1분도 노동자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자 생활도 안 해보고 국민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어떤 애환을 어떻게 알아요?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그 순간순간들의 그 아픔들을 그쵸. 예, 더럽고 치사한 순간들. 맞아요. 아주 부당한 어떤 처우가 거의 일상인 네. 이런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 그런 그렇죠. 네, 그냥 저 박근혜 같은 사람은 호떡이나 먹으라는. 아, 들어오는데 냄새가 빵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게 마치 그 녹두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두툼해요. 예. 오. 자, 맛의 고수의 프리미엄 수제 호떡 2종. 네. 2종? 2종. 두 개 종류가 있어요. 오. 꿀 호떡이 있고 씨앗 호떡이 있습니다. 아. 먹는 순간에 또 벗어도 외우세요. 광고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 씨앗호떡. 광고를 씨앗 공부까지 하시고 공부하고 있어. 자, 먹어도 여러분, 맛의 고수 줄여서 맛고라고 부르는데 맛고. 네. 맛의 고수의 프리미엄 수제 호떡 2종. 온라인에서도 호떡을 판매하지만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호호 불어먹던 그 호떡 맛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얼려서 오기 때문에 맞아요. 이름만 호떡일 뿐 그냥 그 안에 설탕이 들어가 있는 찐빵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설탕 들어있는 찐빵. 네, 그렇죠. 자, 이제 그 맛의 고수 프리미엄 수제 호떡을 만나실 때가 됐어요. 호떡의 어떤 새로운 배달되는 호떡의 새로운 어떤 전형을 만나게 되실 네. 겁니다. 길거리에서 단연간 직접 호떡 장사를 하셨던 대표님의 우와.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진짜 길거리 호떡의 맛입니다. 밀가루 냄새 제로, 부드럽고 달콤하고 뜨거운 떡즙을 이제 제대로 느끼실 때가 됐어요. 추억의 길거리 호떡이지만 제조 시설은 해썹 인증을 받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박근혜가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신민정이 먹어도 알바 한 20개 한 박근혜는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 눈물 젖은 호떡을 모르기 때문에 아. 눈물 젖은 호떡. 아. 알바 40개 한 장하나도 맛있는 아. 그런 호떡입니다. 냉동 보관 가능하고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구매한 후에 하나씩 빼서 데워 드시면 정말 간편하고 경제적입니다. 저는 뭐 이건 간식에 불과하지만은 아, 그렇죠. 우리 좀 여성분들은 그냥 뭐 가볍게 드시는 분들은 한 끼 식사 대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유로. 네, 네. 우유 커피랑 우유랑 같이 커피랑 드셔서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 그 간식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 프라이팬 어떤 방식으로 데워 드셔도 맛있습니다. 제조사는 기름 두를 필요 없이 팬에다가 앞뒤로 2, 3분씩 데우는 방식을 오. 추천합니다. 기름 범벅이었는데 담백한 맛이 나겠어요. 보통 기름 많이 돼서 호떡 그래. 먹으면 칼로리 높다고 다들 걱정하시는데 잘못하는 사람도 원래 기름도 그렇죠. 요리 잘 못하는 사람이죠.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자, 맛의 고수 프리미엄 수제 꿀 호떡 10개 세트. 인터넷 최저가 15,000원. 네. 기름닷컴은 12,800원. 오. 12,800원. 네, 거의 한 2,000원 돈 쌉니다. 네, 그리고
맛의 고수 프리미엄 수제 씨앗 호떡. 이거는 꿀에다가 이제 씨앗까지 견과류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10개 세트는 인터넷 최저가는 17,000원, 김용민닷컴은 14,800원. 아. 네,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씨앗 호떡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익으실 때까지 참는 게 힘드네요. 침이 꼴깍꼴 넘어.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드시죠. 아, 네. 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오. 맛있습니다. 저도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반은 아마 씨앗 호떡이고 반은 꿀 호떡인 겁니다. 맞죠? 아, 예, 이거 쫄깃쫄깃하군요. 저는 사실 밀가루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호떡을 안 사 먹었는데 밀가루 냄새가 안 나네요. 아, 진짜요? 네. 맛있어. 바로 이런 호떡입니다. 딱 눌러서 하는 호떡. 네. 아, 여기 아이스크림 딱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요즘에 그 와플팬이 유행이라면서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의 창의성에 사람들이 놀랜대요. 와플팬에 독일 사람들은 와플 구워 먹는데 한국 사람은 삼겹살 구워 먹고 아, 그래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편 같은 걸 구워 먹으면 아, 그쵸. 기름 없이 딱 들어 쫀득쫀득해서 거기다 이제 구워 먹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용도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네. 삼겹살 매니아들이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걸 보면서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 와플 기계를 와플 기계를. 아, 그래. 진짜 살짝 밀가루가 타 있는 그 맛.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저는 견과류를 좋아해서 씨앗 호떡이 맛있네요. 이게 원래 씨앗호떡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줄 서서 먹고 국제시장에 씨앗호떡 파는 집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많은 분이 줄 서서 먹는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BTS의 누구가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간판이 국제시장에 걸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사동에도 줄 서서 먹는 호떡집이 있는데 어. 그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오뎅 국물과 함께 또 먹어줘야. 떡볶이나 이런 게 지방마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떡을 항상 넣어서 어묵 국물에다가 그렇게 해서 간장을 찍어 먹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떠오르니까. 지역마다 다른데 또 부산 떡볶이는 물엿 맛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참 맛있더라고요. 그 부산 약간 떡볶이 저렴한 맛인데 그게 그렇게 착착 붙어요. 고추장하고 물엿의 그 쫀득쫀득한 맛이. 네. 먹고 싶네요. 너무 맛있네요. 아, 이걸 안 사 먹는다는 거는 이건 호떡에 대한 뭐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겠네요, 진짜로. 아니 호떡 믹스가 유행이에요. 집에서 그 맞아요. 반죽이랑 이렇게. 근데 사실 아이 키우다 보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간식으로 전자레인지에만 돌려도 이 맛이 난다고 하면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그래요. 애가 칭얼거리면 그때 뭐든지 입에 넣어줘야지. 입에 물려야 달달하니. 조용하니까. 아니, 우리 애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 키울 때 자기가 밥을 해먹기조차도 싫었다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엄마들이 남의 해준 밥이 맛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맛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내 언니 되시는 분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집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는데 그렇게 우신데 아이고. 맞아요. 그 무실만 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것도 모르고 신라면을 주신 거예요.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빨리 순간적으로 되는 거. 설거지 안 해도 되는 맞아요. 도시락. 플라스틱은 많이 나오지만. 근데 나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애 키우면서 밥 먹을 마음도 없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밥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래서 아니 인생의 사는 즐거움의 한 3분의 1쯤 되는데 밥 먹을 수가 있는가? 저는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아, 먹는 즐거움이죠. 네, 내가 해야 되니까 문제죠. 그러다가 애들이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유, 뒤늦게 알아가지고 너무 아내한테 죄송합니다. 너무 일찍 할 거를. 예. 그 요즘에 꼬마 돌봄 때문에 도시락을 싸는데 왜 이렇게 메뉴가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짜장밥, 카레 계속 이런 뭔지 햄 아시죠? 한번 뭐 짜장밥, 카레, 김치볶음밥, 짜장밥, 카레, 김치볶음밥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딸한테 물어보다가 야 그거 말고 뭐 생각나는 거 없니? 그래서 얼마 전에 빵 사줬어요. 잼 좋아했겠네요. 특식이라고. 특식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평소에 안 싸주다고 사준다고. 저는 맨날 국을 끓이면 소고기 묵국이랑 미역국 말고는 그러니까 이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TV에 나오시는 분도 어쩜 그렇게 다양한 걸 하는지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표 오는 걸 좀 베낄까. 아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쇼핑몰 가가지고 김용민닷컴에. 아니 김용민닷컴 말고 저 동네 네. 슈퍼 네. 가가지고 팩으로 된 네. 뭐라 그러지? CJ에서 나오는 거. 비비고 무슨 비비고 뭐 비비고. 비비고가 종류별로 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생선구이가 잘 나오더라고요. 생선구이가. 저 어제 충격받은 건 음. 빵집에 갔는데 빵집에 밀키트를 팔더라고요. 요새 그래요? 밀키트 안 하는 집이 없어요. 응. 네. 빵집에 제가 크림치즈를 사러 갔는데 깐풍기, 그 다음에 뭐 파스타 이런 밀키트가 냉장고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들 많이 드시는구나. 엄마 아빠들이 사실 집에서 뭘 해먹기가 재료 손질하다 시간 나가잖아요. 그렇지. 재료 손질까지 돼 있는 걸 뜯어서 같이 끓이기만 하면 되거나 그러니까. 하는 걸로 자꾸 음식 하게 근데 되죠. 또 밀키트 있잖아. 이거 뭐지? 그렇지. 노키친. 노키친. 네, 저는 그 국수 네, 그렇죠. 너무 드셨지 맛있었어요. 한번. 예. 너무 많아가지고 2인분 샀는데 4명이서 먹었어요. 오, 진짜 맛있어요. 반가운 어. 메뉴네요. 어떤 분이 이제 집에 갑자기 남편 손님들 한 8명이 왔는데 어떻게 그 사이 음식을 어떻게 해? 지금 가는 길이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가는 길에 전화. 그런 미리 남편이 전화. 어떻게 아직도 이 지구에 생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쫓겨나시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 사모님께서 비비고 어. 육개장을 사다가 8개를 부어가지고 끓여서 했는데 다 돌아간 다음에 그 사모님들로부터 연락이 다 오는 거예요. 대체 육개장은 어떻게 끓였길래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는가? 비비고입니다. 네,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랬대. 비밀이라고. 어. 그야 뭐 정성이지. 하여튼 뭐 부인이 애 키우느라고 밥 먹을 시간이 없다. 밥 먹을 여력도 없다. 네. 이럴 때는 아니 왜 그러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자 김용민닷컴에서 맛의 고수 프리미엄 수제 호떡 2종을 잔뜩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할 때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그렇잖아요. 남자분들도 여자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외우세요. 그럼.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부터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외워라. 그러더니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대. 그래서 외워. 네, 암기. 네, 인생은 네, 암기야. 그렇죠. 네. 자 맛의 고수 프리미엄 수제 호떡 2종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러나 너무 달콤한 그런 막 간식. 스트레스 올라올 때 하나 드세요. 그렇지. 훅 내려가요. 당 네. 충전이 확 또 되시죠. 특히 저 단계 필요할 때 네, 단계 그럼요. 필요할 때 이런 거죠. 프리미엄 수제 호떡 2종으로 드시고요. 맛의 고수가 또 저 순대가 아주 맛있습니다. 아, 순대. 그래요? 순대. 아 고추 순대, 마늘 순대, 고추 순대를 난 추천하는데 그것도 좀 같이 처음 들어봤어요. 사시면은 이 순대의 개념이 달라. 아, 그래요? 또 갑자기 친구. 오늘 먹는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저 먹는 거 배고프네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또 이 맛의 고수 고추맛 순대가 맛있어서 한 5개 사서 5끼를 연달아 그렇게 먹었습니다. 주로 하나만 주로 이제 많이 그렇죠, 사랑하시는 그렇죠. 예, 스타일이구나. 순대만 와요. 뭐 간이 오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이것도 한번 맛의 고수에서 그 맛을 한번 고추가 들어갔다고 느껴보시면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음. 그러네요. 예. 우리 맘스 시사 갈수록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늘 걱정을 했었는데. 예. 저희가 김엄마한테 초기에는 저희가 너무 정치 현안에서 한 발 떨어진 이슈들을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아서 좀 관심이 없는가 했는데 새로운 또 청취층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네. 간절합니다. 저희 둘은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민폐가 되지 말자. 네, 저희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백신 접종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네, 금요일에 하고 또 이제 토요일에는 의료진들한테 접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의사분들이 협조를 안 할 것처럼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익히 봐왔던 일들인데 네. 거의 말기 증상이 아닌가. 그동안 자기들이 의료 면허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 머리 위에 군림을 해왔고 또 이익단체 중에 가장 추한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이제 거의 그 말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지금 최대집 의협회장의 말들이 과연 저게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의사를 대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마 우리나라 의사들이 다 저럴까? 절대 대표성을 띠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저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의료진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누리던 특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짚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예, 이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료진들에게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의사협회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총파업을 하겠다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에 관련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다 라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이 면허 취소와 관련된 사항에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볼모로 잡아서 국민들의 생명을 인질로 잡아서 이렇게 협박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부에서도 그리고 국민들도 이걸 상태를 다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왜 하필 이 시기냐는 비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8.15 집회 공공의사가 끝나고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 네. 네. 공공의대 설립을 뭐 관련해서 지금 그때도. 꼭 그렇게 의사들 심기를 건드려야 되냐라고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들의 심기를 꼭 건드려야 되냐, 이 말 참 듣기 편하지 않았는데, 일단 사실은 계속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꽤 2000년 오래된 일이잖아요. 이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그쵸. 이번에 나왔던 이 법안이 새로 개정된 건 아니고 사실 20년 전에 이미 시행하던 이미 법안이 시행하던 거였어요. 네, 이게. 시행되던 법안이 2000년 우리 의학 분업하면서 완화가 됐어요. 다른 그 변호사나 뭐 변리사나 세무사나 이런 국가에서 면허를 주는 그런 직종에게는 모든 법에 관련해서 어겼을 경우에 면허 취소가 되는 이런 게 시행되고 있었는데, 의료진만 여기서 제외가 돼서 의료행위 관련한 법만 해당을 시켰거든요. 그 약분업하면서 당시에 그 의사 집단하고 약사 집단이 크게 충돌을 했었거든요.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났었어요. 네, 저 기억나요. 어렴풋하게. 저는 그때 약사 편이었습니다. 제가 쫓아다니던 여자가 있었는데 약학과 다녔거든요. 그래서 약사 편에 섰습니다. 아, 네, 그때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쯤이었는데 90년대. 예. 근데 그때 이제 약대 다니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약대 얘기하시니까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네네. 그래서 1년 동안 그 친구가 학교를 안 가고 비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의학 분업 과정에서 협의를 위해서 주고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런 나와요. 느낌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이 조항이 사라지거나 완화된 데에 대해서 아무도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사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사 집단과 주고받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년 동안 의사가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료 행위를 계속할 수 있던 상황이 계속 지속돼 왔던 거예요. 10년 된 것 같은데 의대생인데 네. 같은 의대 다니는 여학생을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 기억납니다. 예,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낙 그 사건이 MT 강력하니까. 가가지고, 네. MT 가가지고 성폭행하려 했던 거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영상 관련해서도 사건이 야, 터지고 그렇지. 그랬던 네. 거예요. 그래서 까맣게 잊었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잔인한 거는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집니다. 아, 번항실 이렇게 두시고 주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최근 5년 동안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3,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성범죄가 한 700건, 4분의 1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중범죄 이상 되는 것도 90%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벌받는 사람, 형 집행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뭐 다른 데 가서 그냥 차리면 되는 거잖아요. 저 소문이 돌면 그냥 간판 바꾸거나 그렇지. 딴 데로.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의사분들이 양심적인 의사들이 난 99%라고 그쵸. 보지만은 그중에 그 1% 정도가 이제 사고를 치는 건데, 사실 의사 앞에 가면은 우리 부끄러운 부분들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와중에 거기서 이런 성범죄가 발생한다. 아유, 끔찍하죠 사실. 만약에 이런 의사가 소아과를 담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또는 산부인과를 실제로 그렇죠. 산부인과를 담당하는 의사도 꽤 많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 의료 행위를 하면서 일어난 범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피해자는 아무 의식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쵸. 신체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적발된 건 아마 일부일 거고 맞아요. 네. 더 많은, 왜냐면 우리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처벌받지 못했던 경험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수치만 이 정도거든요.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요구가 있어 왔어요. 환자 단체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의료진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도 그랬고, 그리고 또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14번 정도 입법 시도를 했지만 하나도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법안을 좀 좁혀서 그렇다면 강력범죄에 관해서 뭐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할 수 있게끔, 그래서 면허 취소나 정지할 수 있게끔 하는 시도들, 입법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다 의사들의 반발로 다 좌절이 됐거든요. 계속해서 요구가 되어 왔는데 이제 20년 정도 요구가 되어 왔으면 입법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왜 하필 터뜨렸냐라는 거는 전 적절한 비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언제 내야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지. 사실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수술실 CCTV 네. 이 이번에 빠졌어요. 빠지다 맞아요. 보니까 이것도 집어넣고 그 의사들에 대해서 이런 용서하기 힘든 그런 범죄가 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이걸 동시에 추진하면은 의사 집단이 반발할까봐 너무 한 배로 반발이- 너희들을 봐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봐준 거예요. 이번 법안의 취지는 사실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다라고 의사가 지금 계속 떠들고, 의사들 단체에서 떠들고 있지만 의료인의 면허 행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사실 취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 내용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하거나 국가고시 합격한 경우에 면허 취소하는 조항이 들어있고요. 또 병원의 신규 간호사들을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교육 전담 간호사 두는 법안과 동시에 이렇게 금고형 이상 받은 의사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결국에는 의료인의 어떤 신뢰를 더 회복시키고 의료인의 어떤 면허 요건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의사들은 이걸 가지고 면허 취소시키는 법이다, 이거는 뭐 교통사고만 내도 억울하게 우리가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아주 형편없는 법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아유, 있는 걸로 많은 제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금고형이 아니라 벌금 이상만 받아도 면허 취소가 됩니다. 아, 벌금 이상은 네, 받아도 독일- 의사 네, 의료인을 할수 독일은 없네요. 피고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아예 면허가 정지되고요. 무죄를 받기 전에는 이제 네, 아예 복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면허 취소 요건이나 이런 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금고형 이상이라고 한다면, 금고형이라는 게 일단 가두는 거잖아요. 교도소에 갇히는데 이제 징역형과 차이가 벌금 난다면 없이. 이제 노역이 없는, 네. 노역 없이 교도소에 갇히는 형을 말하거든요.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받으려면 상당히 중한 그리고 반인륜적인 행동이 있었을 때만 금고형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음주운전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음주운전 중에 그 금고가 나오려면 제 기억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술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사망했을 때 그쵸, 무면허로 사고를 여러 차례 내도 금고형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도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벌금형으로 끝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로 의사면허를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법안이 되게 형편없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이건 의사가 사법부를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에서 금고형을 내리기까지 상당히 되게 여러 절차를 거치고 또 상당히 많은 것을 참작하는 편이거든요. 교통사고의 경우는. 근데 교통사고로 의사면허를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율징계로 관리가 가능하다. 의사협회 자율징계? 네. 자율징계라는 의사들끼리 징계를 그렇죠. 하겠다는 의사끼리 거예요? 따져서 이걸 면허를 지속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의사가 법 위에 있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의협에서 자기네들끼리 따져서 면허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의료 사고에 관한해서는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반인륜적이고,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윤리 의식이 없을 경우에 대한 어떤 관련한 사항을 의사들이 판단하겠다라는 건 월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종교인이 머리카락을 다 잘라야 하는 종교인이 자기 머리를 자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실제로 목사님들 세계에서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을 괴롭히고 성추행하고, 혹은 뭐 성추행은 아니더라도 자만 재우기 훈련을 시킨다든지 똥을 먹이는 훈련을 시킨다든지 있었죠. 예. 예, 그 교회 목사에 대해서 사실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인권 파괴적인 행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 근신 이 정도 나왔어요. 교계에서 네. 왜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면 목사가 목사한테 징계를 때려봐요. 그러면은 야, 너는 그렇게 잘났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또 되치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아름아름 또 덮어주고. 그래서 예전에 전병옥 목사 사건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라서 많은 분들이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새벽 예배 시간에 여자 교인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성추행을 가한 이 사람 그냥 멀쩡하게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 교회 나와가지고 딴 데서 비슷한 얼마 거리도 안 되는 곳에서 지금 얼마 멀지 않죠. 교회를 운영하고 네. 있어요. 코로나 얼마 전에 걸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의사분들의 생각이 다 동일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조금 들었던 이유는 저번에 이제 여름에도 파업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동네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파업에 많이 못하죠. 참여하지 않으셨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대집이가 지금 회장으로 있는 게 최대집이가 다수표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거 워낙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최소한의 표만 모아도 회장이 될 수 있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런 거지. 최대집 씨가 그렇게 머리 들이받는 그 사람이 무슨 의사 집단의 그렇죠. 어떤 대표성을 띈다? 그건 의사들을 굉장히 모독하는 일이긴 합니다. 네. 의사협회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들의 사회 속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왁술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이런 어떤 교류하는 장에서 정상적인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우리 안에서 그런 자율적으로 이 징계가 판단이 된대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사회적인 모르잖아요. 합의고 뭐고 간에 의사들끼리 인정 안 하면 다 된다. 그래서 아주 건방진 소리가. 그 지역 사회에서는 인정 안 하겠지만 딴 데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환자들 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 부분이 네.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저 부분이죠. 예전에 왜 만삭의 아내를 죽인 의사 있었잖아요. 네. 이제 곧 다 끝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사람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20년형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20년형을 받고 나오면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병원을 열었다. 음. 근데 굉장히 친절하다. 음. 뭐 알 그렇지. 길이 알 없잖아요. 길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분명히 고지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어떤 이 의사가 개원을 했을 때 어떤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지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법안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맛집 하면은 언론사가 맛집을 제정하면은 그 앞에다 붙이잖아요. 네. 그렇듯이 범죄 공공기관에서 도장을 아내를 죽인 집. 그러니까 최소한 열람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람은. 저는 왜냐하면 어린 여자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사실 병원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저렇게까지 할까 할 정도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도가 될 때마다 이분들이 애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럼. 거니까. 그러니까 의사 집단에 대한 대사회적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 환영은 못할지언정 반대를 하면 안 된다. 이 법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업무상, 직무와 관련 있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행위에 말하면 대해서. 진료 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네. 의료사고 같은 거에 그 대해서는 부분은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의사들이 오히려 환영할 만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부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아주 일부 의사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에 정말 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의료 사고를 우려하시는 의사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나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추궁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더 많은 의사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중범죄자를 의사 면허를 계속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 최대집 같은 사람이 의사 집단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사분들이 의견을 모아줄 필요도 국회에서 있다고 말이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국회의원이 자기 본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을 받는 거는 또 합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정권에서 미운털이 박힌 국회의원이 중요한 내용을 폭로한다, 발표한다.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 일반 형법과 같이 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렇게 걸면은 국회의원들이 할 말을 못 한다고요. 아무 말도 할 수 공익적 역할을 못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 국회 안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게 돼 있는데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고의성만 없다면은 정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굉장히 많이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사실 보고서 분노해야 될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환자단체들은 사실 이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다. CCTV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빠졌다라고 사실 그쪽에서 쓴 소리가 나와야 맞는 건데 오히려 의사단체에서 이렇게 팬데믹 상황을 볼모로 잡아서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건 사실 전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저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중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니 우리 의사들 왜 이렇게 우습게 알아? 우리가 그쵸. 한번 뭉치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그 위력을 보여줄까? 이런 잘못된 이런 정말 특권 의식. 엘리트 의식, 특권 의식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 분쇄시켜야 됩니다. 최근에 송중기 씨 나온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탈리아에 온 변호사인 송중기 씨한테 변호사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라고. 거기에는 마피아와만 싸우면 되지만 한국은 곳곳이 다 마피아다. 검찰, 뭐 모피아. 네. 많은 부분이 마피아다.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여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익단체여도 명분이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본인들만의 이익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되면 그쵸. 어떤 일이든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의사인데 볼 때. 살인이나 강간을 해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이미 국민 정서하고도 너무 동떨어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뭐 특권을 누리겠다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작년에도 공공의대 반대 투쟁하면서 의대 재시험 거부한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는 재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해줬잖아요.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인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식의 사례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불법으로 자기네들이 뭉치고 불법으로 집단 행동을 해도 불이익 당하는 게 하나도 없었고 너네가 우리를 감히 건드려라는 식의 인식이 계속되어 왔던 거죠. 저는 이거는 적어도 강력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하는 것만큼은 의사들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더 우습게 스스로 자기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특정 대선 주자를 자꾸 이렇게해서 죄송하지만은 이재명 지사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의료 집단이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면허 권력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머리 위에 법의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의 그런 어떤 목리나 그런 권력,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겠다. 이 차원에서 간호사들이 백신 접종할 수 있게끔.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중앙정부가 또 입법부가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면은 그래 의사들 너희들 쉬어라. 그쵸. 그러면 국민들이 준 권한을 자기네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 면허를 걷어야죠. 회수해야지. 예. 마찬가지 검찰 개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검찰 집단을 말이야 개혁을 하시겠다고 한번 해보시지 잘 되나 하면서 막 정권을 향해 털고 그렇게 해서 흠집 내고 이런 행태를 벌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권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국민이 선출한 권력 그렇게 해서 공공의 권능을 행사하라고 이렇게 선출한 권력을 능멸하면서 그들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한다?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그 특권의식을 유지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 권력은 회수해야죠. 또 생명을 참 이 사람들 계속 지금 자기들의 어떤 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덤비는 것 같은데 또 최대집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하겠다고. 정치적 성향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은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땐 무슨 군인을 표방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권력을 엎어버릴 쿠데타를 일으킬 땡땡군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아니 물론 그렇다 그 사람들이 무슨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현실적인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의식 속에서는 이미 현 정부의 선출받은 권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죠. 네. 본인의 품이나 집단의 품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얼마만큼 신뢰를 줬느냐가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잖아요. 개신교계의 최대집이 빤스 전광훈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실제로 지금 교계도 대면 예배를 하게 해달라. 아니 지금 교회가 바이러스 슈퍼 전파 지점인데 슈퍼 전파자인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는 예배를 허락하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이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직업 윤리, 이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는 법으로 제정을 해서 차라리 의식 있는 대다수의 의사들이 최대직 같지 않은 의사들이 그 신뢰를 회복하고 또 그 대다수 의사들에게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이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법이 오히려 제정돼야 의사들을 향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법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무슨 이유가 있다면 그걸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럼, 설명할 수 있다면 또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 그 대변인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사들끼리 안에서 이미
이미 다 그런 사람 걸러진다. 아니 뭐 이런 식인 걸러져도 거죠. 환자들은 못 걸른다니까요. 예, 그 합리적인 얘기들을 해줘야 사실은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주고 지지해줘야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방식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얘기들은 이제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요. 예. 똑똑한 국민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죠. 예. 우리 국민들은 많은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요즘에 뭐 검사장 이름까지 다 외우시잖아요. 요즘에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할 때 합리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대국민 듭니다. 설득을 하고 그럼요. 그런 필요하다면 다음에 자기 편이라고 판단됐을 때 권력이든 혹은 사회 권력 주체를 향해서 싸워야지 그냥 정권만 들이받으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알게 시대 사고예요. 교통사고가 뭡니까? 핑계를 대는 게. 아.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를 잃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 뭐 의료사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네. 어느 게 먼저인지 이분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환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오히려 갈 그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네, 거. 그리고 예. 그 직업군의 성폭력 비율이 의사가 뭐 제가 지역구로는 조사된 게 없고요. 저는 전문직 성범죄 관련해서 그치. 네. 그러니까 전문직 직업군, 뭐 종교인, 예술인, 교수 뭐 이런 집단들 중에서 최근 5년간 성범죄가 2배가 증가한 집단이 있는데 바로 의사 집단입니다. 의사가 1위예요. 제 생각에 종교인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반드시 법적 제재가 필요하고 이거는 왜 지금이냐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늦었다, 빨리 더 그렇죠. 준비해라라고 말이 나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휴대전화 때문에 밝혀진 게 많아서 그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녹음을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그런 게 가능해지잖아요. 네. 이전에는 사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본인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특히나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진료실에 들어가면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랬는데 그게 2배가 늘었다는 건 이전에도 많이 상존했는데 밝혀진 게 그 정도. 이고 더 많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명예를 훼손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아니, 추정이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을까. 의사들의 심기를 왜 지금 건드리냐는 발언이 저는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가장 그 갑자기 특권을 심기를 우리 심기가 네, 불편하네. 특권을 계속 존중해 드려야지 왜 건드리시냐. 그 사람 자체도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요새 특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아니 그 양반 김종인 아니에요. 네. 비례대표만 5번 하셨잖아. 정말 전무후무한 특권 경우잖아요. 인생입니다. 특권 인생. 예. 어떻게 그 한 번도 하기 힘든 비를 네. 5번씩. 그것도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크로스오버의 달인이에요. 네. 오늘 이제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의료진들한테는 저희가 분명 지지를 좋은 분들이 더 보내고요.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너무 지상파적인 얘기다. 아. 쓰레기 의사들이 많긴 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연휴 있었잖아요, 설 연휴 네. 때. 그때도 생활치료센터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될까? 나 같으면 설 연휴 쉬고 싶을 텐데 굳이 거기 가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철수 의사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예. 계속 거기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보다 지지율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어차피 서울시장 내가 봤을 때 안 될 텐데 그냥 다음 대선 때까지 쭉 거기서 봉사하시는 게 낫겠다. 계속 쭉 달리시거나 네. 계속 바이러스만 쭉, 잡아주시면 그죠. 네. 네. 달리시거나. 예.